부서 쪽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인천지방 법무사회 회장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유, 결혼식 갔다 좀 늦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김진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해서 협회 산하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TF팀 팀장님이신 엄덕수 박사님이 오셨던 걸로 보여지는데, 예, 급한 일이 있으셔서 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제, 부실등기의 재문제, 제출사무원 제도 및 전자등기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가지고 유종희 법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논문은 최근 2015년 1월 13일에 대한법무사협회 지방회장단 회의에 대법원 사법등기국장님께서 오셔서 어떤 대법원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이 아직까지 저희 법무사들에게 회자되고 어떤 해석을 해야 될 건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종희 법무사님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목은 이렇게 부실등기의 재문제라고 담았지만 이 안에 다양한 주제들을 다 검토하고 논문을 작성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낙 다양한 주제들을 담다 보니까요. 중간에 글을 읽다가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 글의 요지는 그겁니다. 과연 지금의 부동산 등기 실무에 있어서 등기, 법무사의 위협, 공직의 위협, 이러한 위협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형해화되었던 본직의 역할을 강화해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의 특징은 부동산에 공시력은 있으나 공시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진정한 거래자는 보호하되 그 진정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의 안전은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에서 직업 유일하게 두 개죠. 유일하게 변호사, 법무사. 실무에서는 본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는 본직이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해 본직의 역할이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등기 실무 형황을 보면 1906년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탄생할 때 변호사가 10,000명이 되기까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변호사가 20,000명, 딱 2배가 증가하기까지는 겨우 8년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변호사 등기 실무에서 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변호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소무시장이 클로어가 돼요. 수익료가 점점 다운되고, 그러다 보면 변호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결국은 등기시장, 집행시장 이런 쪽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렇게 진출해서 변호사들이 부동산 등기 시장에 진출한 현재 예전에 비해서 본직은 굉장히 증가가 있거든요. 부동산 등기 실무에서. 그럼 과연 그 본직의 증가가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현재 이익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직의 증가로 인해 국민이 직접 변호사, 법무사 본직과 같이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일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호사 자격증의 대여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 시장 질서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호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무원들의 증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부동산 등기 시장 질서가 이렇게 어지럽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걸 제출 사무원제도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에 제출 사무원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사무원제도라는 것은 1996년 부동산 등기법 개정에서 들어왔습니다. 1960년 부동산 등기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이후에 1996년까지는 본직제출주의였습니다. 본직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물론 시흥에서는 형해화되어 있었죠, 이미. 그런데 그 형해화되어 있고 음성적이었던 제출사무원 그 제도가 1996년도 입법이 되면서 양성화되었는데, 그 1996년 그렇게 부동산 등기법 제출사무원 제도가 탄생되면서 부동산 등기법 규칙 역시 이에 따라서 개정이 되면서 본직 1인당 본직 1명당 제출사무원 1인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등기 규칙도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991년 입법 당시에 제출사무원 제도가 탄생된 데 있어 문제가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49페이지에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1996년 부동산 등기법 개정 당시 조수영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 반대 토론의 내용이 뭐냐면, 그분의 요지는 제출사무원 제도는 당사자 출석주의, 본직 제출주의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대법원이 기존에 음성화되었던 이런 사무원, 본직 대신 사무원이 제출하는 기존의 관행, 이런 것들을 대법원이 우선 자정을 해놓고 나서 대법원이 발의를 했어야 되는 거다. 의원 발의 입법되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부정을 지적하셨었고요. 그리고 그 원인, 개정된 원인은 그 당시 한참 저는 학생일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그 사무원들의 횡령사건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 취득세 횡령, 그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제출사무원제도 이 문제가 이 공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 그렇게 대법원이 스스로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 정부 입법에서 어떤 것들을 어느 순간 의원 발의를 추가해서 개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졸속 입법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그 당시에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대법원에 건의를 해서 또 어느 정도 자정을 해보되, 자정이 안 되면 그때는 모든 걸 수용하겠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자정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던 찰나에 지금 이렇게 제출사무원제도 신설이라는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이 됐다는 겁니다. 즉, 최소한 대법원이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그리고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지켜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빠른 입법 아니었느냐. 그런 결과를 지켜보고 입법을 할지 말지를 결정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결국 졸속 입법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유는, 제출사무원제도를 발의시킨 사람들의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즉, 제출사무원제도가 그게 과연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느냐. 조수영 의원은 국민의 이익과 직결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 본직 제출주의였을 때는 본직이 제출했고, 의뢰인은 본직에게 등기를 하라고 수임료를 준 건데, 본직이 제출하고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사무원들이 등기를 합니다. 이건 결국 변호사, 본직의 편의를 위한, 그래서 그것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입법한 것이다.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이유는, 법무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감독 지휘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외다. 그런대로 제출사무원제도가 문제가 발생된다면 변호사가 과연 누가 제어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제기했고요. 이제 마지막, 여론 수렴 전차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 성명도 발표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 후에 입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여론 수렴 전혀 거치지 않고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 의견을 발행을 가지고 그대로 통과시키고, 이것은 졸속 입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출사무원을 탄생시킨 1996년 그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은 졸속 입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졸속 입법을 통해 제출사무원 제도가 탄생이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 1996년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때 제출사무원에게 대법원은 그걸 더 나아가서 보정권한까지 부린다. 기존 개정을 통해서는 제출사무원에게 등기서의 제출 권한만을 주었었는데 대법원은 이에 더해서 예규를 통해 제출뿐만 아니라 보정권한까지 부여해서 결국 제출사무원증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등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직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제출도 하죠, 보정도 하죠. 보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렇게 제출사무원에게 보정권한까지 부여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연 그럼 이러한 제출사무원제도의 부작용이 무엇인가? 52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제출사무원 제도가 양성화돼서 시행된 지 18년이 지난 현재 지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제출사무원이 등기소를 제출도 할 수 있고 보증도 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본직의 지휘감독 없이 본직의 관여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니까 자격증의 대여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도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겠죠. 사무실에 출근은 하되 제출사무원, 사무장, 보따리들이 무슨 사건 처리하는지를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 그나마 출근을 하죠. 어떤 경우 또 심지어는 아예 출근조차 안 하는 경우 도대체 내 이름 걸어놓은 사무실인데 내 사건 뭐가 처리됐고 또 내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내 사무실을 가보지도 못하고 변호사들 들어오면서 과연 변호사들은 자기가 일을 직접 처리합니다. 변호사는 그나마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했고 시험도 받고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전문가인데 변호사들 이통신청서나 제대로 붙입니다. 등기신청서나 갑질지 제대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작성하는 변호사는 제가 지금까지 겪은 변호사 중에서는 부동산 등기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변호사 못 봤습니다. 즉 지금 변호사가 부동산 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자격증이 되어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제출사무원에게 보증권까지 부여해서 제출사무원 하나만으로 모든 등기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부동산 등기 제도라는 것이, 부동산 등기라는 것이 이렇게 본직에 관여 없이 제출사무원만으로 처리해도 되는 사적인 명령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판례를 55페이지에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과연 부동산 등기 제도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렸는데 등기라는 건 국민의 권리금을 및 공중의 거래 안전에 기여하는 건축제입니다. 그래서 등기 업무를 처리한다면 사람은 일정한 법률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야만 부실 등기를 방지하고 신속 정확한 등기가 가능해지며 등기 절차의 적정 원활한 진행 또한 다받을 수 있다. 즉, 부동산 등기제도는 공통제도이고 부동산 법률 전문가가 들어와서 일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56페이지 보시면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비자격자에게 등기 신청의 대리 없음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면 아무런 법률 지식도 없는 자도 등기 신청 대리를 억울하게 되어 부실 등기로 인한 국민의 권리 보전 및 거래 안전을 해쳐 등기 제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불보듯 뻔하다고 합니다. 과연 제출사무원이 등기에 전문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저도 부동산 거래할 때 저는 제가 직접 하는데 상대방은 거의 사무원들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얘기해보고 약간만 응용해야 될 등기 업무 얘기 나오면 뻥칩니다. 물론 제출사무원 중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 10년, 20년 공부하면 오히려 본직보다 나은 제출사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출사무원들은 기존의 관행적인, 전형적인 등기 업무만 처리했기 때문에 조금만 응용이 되면 헤매고 엉뚱한 등기신청서 작성해오고 보존하고 그래서 등기 업무는 본직 직접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건 헌법재판소 판례 부분 이미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국민이 본래 예정된 것과 부동산 등기 업무는 본직이 처리하게끔 하라. 그리고 제출사무원이 본직에 관여 없이 등기를 업무를 처리했을 때 부실 등기의 위험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57페이지에 올렸는데
공인중개사 거래 대표적이죠. 공인중개사 거래처를 갖고 있는 제출사원이 등기를 할 때 당사자에게 허위 영수증, 엉뚱한 허위까지 아니죠. 엉뚱한 영수증 발급해주면서 예컨대 뭐 100만 원 청구해야 되는 걸 150만 원 청구한 다음에 그 중에 50만 원을 중개사한테 이른바 뽀지로 내주죠.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저는 아무 모르는 상태에서 개업을 했는데 제 강남 신성에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강남은 공인중개사한테 뽀지 떼어주는 비율이 법무사 보수의 50%입니다. 제가 그 당시 처음 중개사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뽀지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받았을 때 그 당시 강남 물건이 무슨 재보수가 2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를 처리하면서 중개사가 저한테 강남은 50%를 줘야 되니까 넌 나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미 일을 맡았고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경우를 처리하고 저한테 2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100만 원을 떼준 것 같으니 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 이후로 저는 지금 횟수로 4년 동안 공인중개사 거래를 안 하는데요. 그 당시 저는 굉장히 순진했던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법무사 보수에서 뽀지를 떼어주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 채권 할인율을 속여서 세금을 속여서 원래 부동산 등기를 했으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고 그런데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을 그대로 매입한 경우는 없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면서 바로 즉시 매도를 하는 그 할인율에 따라 수수료만 납부하면 국민주택 채권 가입번호를 딸 수 있고 그걸 등기신청서에 기재해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할인율은 할인율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국민주택 채권 할인율을 즉시 매도를 해서 매입을 하는지 할인율이 매일 얼마인지 내가 등기를 신청한 그 잔금을 치는 날 할인율이 얼마인지 그런 것은 전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속이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영수증을 의뢰인한테 줄 때 국민주택 채권 그 매입 영수증 자체는 아예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매입하는데 50만 원에 매입했다고 영수증에 써놓고 그걸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뽀지를 주죠. 물론 본직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건 그 이른바 사무장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업계의 패널 중에 하나입니다. 본직이 이런 걸 하다가 걸렸을 때 잘못하면 자격증이 나가나 감히 쉽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수적인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각도로 달라붙게 했는데 한영 사건 계속 터집니다. 본직이 내가 내 사건이 뭔지 모르니 의뢰인한테 받을 때는 법무사 소임료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취득세까지 같이 받게 되죠. 내가 내 사건을 모르니까 통장에 돈이 뭐가 다른지 나가는지 모르니까 또 부동산 취득세를 사원들이 당연히 횡령할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그 횡령 사건은 여전히 아직도 진행형이고요. 얼마 전에 김포 인천 쪽인가요? 큰 거 한번 터졌죠. 변호사가 자유주의 대회 회장과 그런 일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폐해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법률 전문가에 의한 등기 처리.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제도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거래의 안전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 제도 하에서 본직에 의한 업무 처리는 아무리 그지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게 기존까지의 문제였고요. 이제 새로운 부실 등기의 심각한 위협이 되게 되는 전자등기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부터 제가 쭉 썼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전자등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새로운 위협이 닥쳤다는 겁니다. 전자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보정도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굉장히 본직에 있어서 편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등기 제도 자체가 지금 형해화돼서 아예 본직이 의뢰인을 만나지 못해요. 의뢰인하고 좀 연락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실등기 당사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전자등기를 이용하는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부실등기의 위력이 굉장히 양산되고 있는데요. 그럼 전자등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동산 전자등기는 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 업무의 편의성, 신속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6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등기부와 현재 등기부이죠. 등기부 관할을 시작으로 전자등기를 시행해서 현재는 전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등기 시행으로 당사자 출석주의라는 기존 부동산 등기의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특징에 중대한 수정이 되었습니다.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등기가 현재 부동산 등기 실무에 있어서 어떤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법원은 전자등기라는 서비스를 개시할 때 그들 스스로 예정했던 건 모든 부동산 전자등기 업무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시작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끝나는, 즉 국가기관이라는 신뢰도 높은 홈페이지에서 모든 절차가 시작되고 끝나는 걸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대법원은 국민의 엄청난 혈세를 들여서 전자등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이용률이 적어지면 감사 나올 때 맨날 당하죠. 아니 이렇게 국민의 혈세 들여놓고서 니들 이용률 적어서 과연 이걸 왜 만들었니? 그러면 대법원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률을 높여요. 그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두 번째, 2010년도에 기존에는 은행을 통한 담보대출, 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면서 돈을 대출받는 은행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의 은행들은 그 근저당권 설정비 수수료를 당사자 본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그런데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이르러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금융권이 부담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금융권은 근저당 설정 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비용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죠. 등기를 처리하는 본직의 보수를 줄이는 방법. 전자등기, 본직이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처리하니까 편하고, 그리고 이걸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예컨대 등기를 한 유형의 등기를 한 번 받는 경우보다 2건 받으면 조금 더 가격 싸게 해주고, 10건 받으면 더 싸게 해주고, 100건 받으면 더 싸게 해주고, 1000건 받으면 더 싸게. 한 방에 한 변호사, 한 법무사한테 등기를 몰아주면 그만큼 보수는 절감이 되고 은행 측 입장에서는 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 금융권의 입장을 교묘히 이용한 사설업체를 생겨납니다. 그게 이른바 전자등기 연계 프로그램 업체입니다. 이 양 대법원 금융권이라는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이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또 거기서 돈을 먹으려고 이익을 창출하려는 연계 프로그램 업체가 생겨나서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공하면서부터 당초 대법원이 예정하였던 신뢰도 높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모든 절차를 시작되고 끝나야 한다는 이 중대한 이 원칙이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근간이 흔들리는 절차, 당초 대법원이 예정했던 전자등기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 예규 하나의 개정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기 얘기는 지금도 현행 진행되고 있는 전산정보 초유조직에 의한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예규입니다. 처음 이 예규가 제정된 당시에는 특혜 금융기관이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공시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인이 전자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하고 개정에 들어왔는데요. 이 예규가 개정되면서 특혜 금융기관이라는 게 지정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일반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특혜 금융기관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금융권, 새마을금융권, 상금융권 이런 데 특혜 금융기관 제가 알 당시까지 아니었습니다. 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좀 이완시켰습니다. 특혜 금융기관 그 이외에. 그렇게 해서 특혜 금융기관은 전자등기 신청이 편하게 해줬는데요. 그 특혜를 부여한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동 예규가 제정된 건 2002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절차가 일어나게 있었습니다. 특혜 금융기관도 없었고 모든 등기를 신청하는 우리나라 국민법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시작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등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2007년 6월 21일 날 전자등기 예규를 개정을 했는데, 그때 최초 12개 금융기관을 지정하면서 이들이 근저등기 권리자일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등기 필증을 스캔해서 제출할 수 있게 그렇게 이원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 등기 필 정보가 나온 게 2007년이었죠. 등기 필 정보가 예. 기존까지는 등기 필증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했다가 다시 반환받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이 등기 필증 대신 2006년 이후 진행하는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가 교합이 완료되면 등기 필 정보라는 걸 교부해서 A4 3장짜리 교부해서 스티커가 붙어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등기 신청할 때 스티커만 떼서 그 1년 번호하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굳이 등기 필증 제출해서 다시 반환받는 불필요한 절차가 없어도 됐는데 전자등기에 있어서는 이 등기 필증을 가진 등기 이제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를 전자등기를 진행하는 경우하고 등기 필 정보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등기 필 정보를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전자등기를 진행할 때는 전자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스티커 떼어가지고 1년 번호 비밀번호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등기 필증을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이렇게 글사를 설정하려고 하면 전자등기를 이용을 못했습니다. 편법은 하나 있었죠. 등기 필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확인서를 쓰는 건 나중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은행이 근저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담보대출을 받은 소유자들이 등기 필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등기 필 정보가 없고. 그러니까 전자등기 신청을 못하니까 대법원에서 그래? 그럼 12개 금융권 지정해 줄 테니까 니네가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담보대출을 받은 소유자 등기 필증은 스캔 떠. 등기 필증을 스캔 떠서 업로드 시켜서 제출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등기 필증을 갖고 있으면 등기 신청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 특혜를 부여하면서 이제 특혜 금융기관을 확대를 한 겁니다. 바로 몇 달이죠. 한 3개월 후에 이제 대법원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바짝 더 땡기려고 이제 동년 7월 이제 9월 20일 3개월 후에 12개 금융기관을 35개로 확대했습니다. 확대 공시했고 그리고 나서 다음 절차는 2008년 1월 14일에 이르러서 35개까지 특혜 금융기관을 확대했는데 항상 특혜 받은 이제 등기 유형이 같다고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정 이제 특혜 유형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2008년 개정에 이르러서는 근저당권 설정뿐 아니라 이전, 변경, 경정, 말소, 지상권 설정, 지상권 말소까지 특혜 등기 유형을 확대하는 개정을 2008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3쪽에 보시면 예전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이 근거가 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특히 금융기관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는 부동산 등기 규칙에 있었는데 근거가 그 부동산 등기 규칙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 등기 규칙이 2011년에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돼 버렸어요. 근데 그 2011년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 규칙 개정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수작업 등기 시절의 등기 용어를 현행 전산화 시절 용어로 그 용어 바꾸는 그 개정이었어요. 그 개정을 하면서 그 부동산 등기 근거 규칙을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해버리니까 바로 등기 예규, 특혜를 부여하는 등기 예규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색해보시면 이 부동산 근거 등기 규칙에서 그 근거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예규를 개정할 때 개정 이유도 없고 개정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특혜 금융기관 지정하는 그 예규 그 조항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기존에는 부동산 등기 규칙 제145조의 14 제1항 2호에서 지정하는 이라고 했던 걸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이라고만 바꾼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개정 예규는 개정 이유도 없고 개정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만 바뀌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개정이 또 이루어졌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그나마 특히 금융기관을 공시를 해줬어요. 그 예규에서 별지로 해서 별지 4호로 해서 그 밑에 보면 별지에 특히 금융기관이 12개가 어디인지 25개가 어디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개정 작업이 그 별지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 등예규
전산정보 처리소 주기에 의한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 침해라는 현행 얘기를 살펴보면 단순히 특혜금융기관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다. 그거 딱 하나. 즉 지금은 과연 특혜금융기관이 어디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는 보호사님 계시고 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35개까지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확대됐는지 모르겠고 그것도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데 과연 대법원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금융기관들에게 특혜를 주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특혜 금융기관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특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규칙을 통해서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적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단순히 그냥 지정하는 거, 지정 사항만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겠죠. 그렇게 지금 특혜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는 이제 특혜 금융기관의 특혜 중에 하나, 일반인과 다르게 등기 필증을 갖고 있을 때 등기 필증을 스캔 떠서 제출하면 전자등기를 할 수 있게 특혜를 하나 부여했는데 가장 큰 특혜 부여는 전자서명이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서명이라는 게 뭐냐, 뭐 공인인증, 전자서명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공인인증이라는 거가 전자서명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매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행 인터넷 뱅킹 해보시면 누군가한테 계좌 이체를 할 때 다 입력하고 해서 이제 이체 실행을 딱 누르면 뭐가 하나 떠요. 펑창이 하나 뜨면서 뭐 자유치도 않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공인인증서 인증하라 이제 그게 떠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제 이체가 되는데 그 공인인증서 창이 뜨기 전에 무슨 창 하나 뜨는 거 확인 누르고 그게 바로 전자서명. 그걸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 은행 인터넷 뱅킹 할 때는 그 내용 써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돈 얼마, 뭐, 돈 이체하는 사람 누구. 아래와 같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자서명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거기 확인 누르는 거예요. 확인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비밀번호 입력해서 입력 딱 누르면 그게 전자서명이 되는 거예요. 전자서명은 그런데 지금 현재 특히 금융기관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또 연계 프로그램 업체라는데도 이거 하나 때문에 대법원이 특혜를 부여한 요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히 되는데 이 전자서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법원이 당초에 인정했던 전자등기라는 것은 등기 시작부터 등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신뢰도 높은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법무사는 등기 신청서 쓰고 위임장도 만들어서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작성 완료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끝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 부인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저희 이제 다 등기 신청서 쳤으니까요.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어디 보시면 그 위임장 들고 있으니까요. 공인인증서를 보고 공인인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당사자가 공인인증을 해야 등기 신청서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일반인들은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반인들이 뭐 기존에 그냥 법무사한테 이건저건 찍어주고 이건저건 주면 등기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뭐 서류 줬는데 나중에 변호사가 전화해가지고 어디 들어와가지고 그걸 공인인증을 하는데 지금 부동산 등기 이제 부동산 소유자의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인터넷을 이용하실 줄 모르는 분도 많으시고 또 인터넷을 이용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와가지고 그 공인인증서 우선 인증서로 어디에 가서 뭘 인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세요. 전자서명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세요. 그래서 일반인이 전자등기를 이용 못하는 거 이용이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뭐 하여튼 전자등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 그만큼 불편한 은행 자체가 불편해요. 그러면 이 전자등기의 대부분 금융권 이용을 하는데 과연 금융권은 이 등기 절차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선 은행 창구직원이 대출 상담을 합니다. 대출 상담을 전자등기로 진행하면 법무사 보수를 깎아줍니다. 그럼 우리 그래 이거 그렇게 진행하면 해보죠. 그러면 그 위임장에 이제 보장받거나 서명을 받고 공인인증서를 대리로 발급받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감히 그런 짓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위임장 작성 이런 걸 해서 그런 서류들을 은행 직원은 그 연계 프로그램 업체 거기 서버로 다 줘요. 걔네들이 운영하는 사설 서버 사설 홈페이지를 다 넘겨주면은 그쪽에 이제 변호사든 법무사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대출이 나가기 전에
이제 의뢰인한테 거기서 바로 공인인증을 하라고. 그래서 위임장에 전자서면 공인인증을 한 걸 미리 받아놔요. 미리 받아놔요. 즉 당사자 본인, 일반인들은 대법원 인터넷 증빙서나 신뢰도 높은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인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설업체에서 공인인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공인인증서 해킹의 위험성은 이미 너무 많이 우리 국민의 가상에 터지고 공인인증서 유지하기가 너무 쉽다는 건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건데, 그 공인인증서를 대법원 인터넷 증빙서나 국가기관의 홈페이지가 아닌 사설업체 홈페이지에 이제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업체 그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변호사는 이제 등기신청서를 다 작성해요. 거기서 작성한 다음에 위임장도 이미 있죠. 전서명 받은 거. 그 다 쳐놓은 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하고 접속을 시키면 자동으로 다 업로드돼요. 그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제출만 딱 누르면 끝입니다. 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자 등기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장해야 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역할이 단순히 접수 창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자등기 신청을 서류 이렇게 쳐보면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등기 해보면은 마지막에 청구 서면으로 넘어갔을 때 위임장에 스캔 제출인가 서면 제출 거기에 있고 SIG 파일이라는 이제 메뉴가 2개가 있어요. 일반인은 이 SIG 파일 이용을 못해요. 이건 금융기관만 이용할 수 있어요. 이 SIG 파일이 뭐냐? 미리 전자서면 받은 그 위임장이 SIG 파일이에요. 금융기관은 그 SIG 파일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자동 업로드를 통해서 등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일반인은 그 SIG 파일 자체를 이용 못해요. 그 메뉴를. 그리고 미리 전자서명된 위임장이라는 것도 만들기 쉬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인터넷에서 뭐 한글 워드치고 이런 걸 PDF 파일로 하나를 전환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공인인증하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그 파일을 올린 다음에 내가 그 파일에다 공인인증을 딱 하면은 PDF 파일 위에 도장 모양이 생겨요. 그게 바로 SIG 파일이에요. 이미 서명된 위임장, 전자 서명된 위임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등기를 할 때는 모든 등기소를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당사자가 들어와서 인증을 해야 되는, 이제 공인인증을 해야 되는데, 전자 서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미리 사설업체에서 공인인증 다 하고 전자 서명 가지고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리고 대법원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SIG 파일 첨부 기능을 폐지해라. 폐지만 하면 그렇게 사설업체에서 당사자 본인이 위험하게 사설업체 홈페이지에서 자기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해킹 위험성 노출할 위험성도 없기 때문에 그 SIG 첨부 기능만 폐지해달라고 할 때 대법원은 여전히 불가하죠. 대법원의 입장은 저 사법등기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등기 서비스에 있어서는 금융권 노무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장사하자는 겁니다. SIG 파일 첨부기는 절대 그걸 폐지 안 시킵니다. 과연 그럼 금융권 전자등기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왜 이런 짓을 해가면서까지 SIG 파일 대본 만들어줘서까지 왜 이걸 해야 되냐? 대량 등기를 하려고. 대량 등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당초 예정했던 절차, 마지막에 등기 신청서를 다치고 마지막에 당사자들이 들어와서 공인인증을 했을 경우 하루에 대량 등기 절대 못합니다. 한 사무실에서 등기 신청서 10번 이상, 20번 이상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이제 10번이면 의뢰인 2명, 이제 매수자, 매도인 20명, 20명, 40명한테 다 전화해서 타고 공인인증 해야 되는데, 좀 전화를 했는데, 저 지금 바뀐데요. 이따 들어가서 공인인증 할게요. 공인인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발성이 발생해요.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무발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근상 설정등기가 안 되면 이건 사고입니다, 사고. 그래서 그런데 미리 서명된 위임 전자서명, 공인인증 받은 위임장을 미리 받아놓으면 그 우발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사자한테 본인한테 전화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 연계 프로그램 업체 서버에서 입력해가지고 바로 넘기면 되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서 직원 20명, 100명 되면 하루에 진짜 수만 건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그렇게 하루에 한 사무실에서 대량 등기를 처리하기 위해 그 SIG 파일 미리 위임장을 공인인증 받거나 공인인증 전자서명 받는 이런 것들을 결국은 대량 등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걸 막을 수 있으면서도 지금 안 막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핑계는 굉장히 궁색합니다.
저희는 SIG 파일 첨부 기능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폐지하게 되면 SIG 파일 미리 공인인증된 전자서명된 위임장을 못 올리기 때문에 얘네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폐지하면 되는데 대법원은 그 얘기는 듣지도 않고 우리 대법원 전산 시스템에서는 등기 신청이 들어올 때 일반인이 등기를 신청하는지 금융권이 등기를 신청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대법원의 인터넷 전자등기 실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법원 입장, 비용 절감을 위한 은행, 이 금융권 입장,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특혜를 부여하게 되고 이 특혜를 통해 대량 등기가 가능하고 이렇게 된 지금 현재 시스템,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대법원 이용률 높이기 위해 은행과 그 일부 금융권 돈 벌어 주기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담보를 한다는 거죠. 본직의 당사자 본인 하는 절차가 없어서 은행 직원이 거기 가서 공인인증을 하는 겁니다. 공인인증이 뭐죠? 당사자가 본인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거기에 본직이 왜 관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엉뚱한 등기에다가 부실 등기 사태가 났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얼마 전 작년 가을이죠. 사과가 터졌습니다. 그 연계 프로그램 이용해서 은행과하고 대량으로 하는 로펌이었는데요. 법무법이었는데요. 변호사들이 등기 신청 왔으니까 그 보따리 사무장이 직원들 데려다놓고 등기 깨야 그러다가 그 의뢰인이 집이 창원이었을 거예요. 창원. 집이 창원이었는데 서류를 남겨놨죠. 그런데 이 등기 필증이 어디 갔나 없었거든요. 등기 필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등기 필증이 없어서 확인 서면을 작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 근저당 설정 할 건 하는데 뭐 만원에서 2만원 먹는데 그 당사자 확인 서류 받으려고 창원까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차비를 더 올렸다. 그러니까 이 사무장의 머리를 쓴 게 등기 필증을 위조했어요. 확인 서면을 등기 필증을 그 당시 관할이 창원지방법원 등기국가였는데 그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청인 그 기존에 워낙 대량 등기를 하니까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청인이 이제 찍혀있는 등기 필증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똑같이 이렇게 도장집에 가서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등기 창인을 위조하고 다 위조해가지고 등기 필증을 다 만든 다음에 그걸 스캔 떠가지고 제출했어요. 이게 전자등기가 아니었다면 이 사무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 등기 필증을 위조하면 이 종이가 새 건데 그거 제출하면 등기관이 적발 못했습니다. 당연히 적발하죠. 그런데 등기 필증을 스캔을 떠서 제출을 하니까 세종이나 헌정이나 스캔을 뜨면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그래서 등기관이 발견 못할 것이다 싶어가지고 그 위조한 등기 필증을 스캔을 떠가지고 창원지방 등기과에 전자신청을 딱 넣었는데 그 당시 이제 등기관님께서 바로 어떻게 적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자들한테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잘 봤을 때 저는 약간 이상하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위조한 사태여서 지금 그래서 아직 사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로펌 대표 변호사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등기 필증을 위조하는 사태까지 발생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대표 변호사는 딱 한마디 했대요. 아, 우리 직원이 너무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랬나. 이게 다 전자등기가 나타나면서부터 그 전자등기를 이용하면서 은행권에게 특혜를 부여하면서 나타난 이 굉장한 위험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미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될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67페이지 상담 보시면 등기 선진화 작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자등기는 현재까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선진화가 아니라 금융권 등 일부 대형 사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은밀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기능. 특히 금융의 눈이지 모기 때문에 은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본직에게 당사자를 확인할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부실등기의 위험성은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은
국민의 재산권, 거래의 안전을 담보 자신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정책을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등기에 지금까지 이제 문제였었구나.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그럼 과연 지금 이러한 현 상황, 제출사무원, 이 보답에 의한 등기, 그리고 전자등기, 그래서 본직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이 재산권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해 과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헌법재판소 판례 하나를 실었거든요. 67페이지 중간 보시면 이 사건이 뭐냐면 이게 작년 5월, 이제 작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보통 대학 높은 구성원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본직 하나당 제출사원, 본직 1명당 제출사원 1인. 이게 변호사 직업수행자의 취하다. 왜 제출사원 한 명으로 제한하느냐? 제한 없애버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한 명이 제출사원 100명 사무실에 들어가지고 등기 무제한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 필요 없습니다. 일반 서울시청이나 입법시청도 제출사원제도 없으면 이제 대형 높음에서는 자기들의 자금력을 이용해서 사무원 공간 하나 내주고 사무원 100명, 200명 쓴 다음에 1금융권 모니터에서 선생님 받은 다음에 전자시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청도 다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각하당했는데, 그러니까 이유 판단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각하당한 이유가 로컬 구성원 변호사는 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 로컬 자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좀 여지를 남겨놨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등기 절차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 역할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본직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본직이 할 일인가? 이게 하도 한심스러워서 이 컴퓨터 판넬에 올려놓고요. 그러면 과연 본직은 부동산 등기 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건 오프라인 대법원 등기소의 출입자 감독하고 지금 제출사무원을 한 명만 두기로 되어만 있지 제출사무원 정말 한 사무실에 한 명 제출사무원으로 제출시키는 경우 별로 없죠, 솔직히. 그냥 10,000원 찔러주면 다 접수 받고 심지어는 본직 법무사 신분증 앞에는 사진이 나와 있고 뒤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뒤에는 그 소속이어서 등록번호 먼저 나와 있는데 등기 신청서 제출하면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출한다. 이렇게 사진 안 나오게. 그래서 등기소에서 받아요. 본직이라고 생각하고. 그 보기 더 엉뚱한 게 본직은 여자였는데 제출한 건 남자였었어요. 즉 현재 대법원 등기소에서는 인적 물적 설비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 접수받는 접수 주임이 굉장히 그 제출하는 절차가 굉장히 허술해요. 방을 주문해주고 그리고 또 음성화된 제출 사무원증 한 제출 사무원이 다른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로 옮기면 기존에 있던 건 지방소속 지방에 반납으로 옮긴다고 해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잃어버렸다고 하고 다른 사무실 가서 새로 발급받아요. 그럼 제출 사무원증 2개거든요. 이거 가지고 또 돌리는 거예요. 제출 사무원 아닌 사무원한테 줘서 돌리는 거예요. 이런 걸 제출 접수주임이 이런 걸 좀 제어를 한다면 그래서 무인가 제출 사무원으로부터 등접수가 들어온 걸 적발했을 때 단지 접수를 반려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그 신청이 어떤 사무실에서 들어왔는지 그래서 접수주임은 등기소장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등기소장은 그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법원에서 그 해당 소속 지방 법무사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소속 변호사 법무사를 징계를 해라. 그래서 소속 지방 법무사회에서 이런 게 적발했을 때 이제 법원부터 통보가 왔을 경우 경고, 업무정지 이런 강력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금 형용화되어 있는 제출 상원제도를 좀 개선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건 온라인 이제 전자등기에 있어서는 출입이 없으니까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직에 의한 보정 처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상원제도의 권한이 아까 본역까지 권한이 확대돼서 본직의 지휘 감독 없이도 본직의 관여 없이도 제출사원으로만도 모든 특이업 처리가 가능하다. 보정이라는 건 등기에 있어서 보정 처리라는 건 단순히 오탈자는 경우는 솔직히 뭐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물론 실사적인 경우는 있지만 저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는 의미의 보정보다는 정말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기재 범위에 있어서의 문제, 뭐 날짜, 이런 보정은 법률 지식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부동산 등기법, 민법, 상법. 온갖 법률 지식이 전제된 자가 보정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 제출사무원이 보정을 하게 됐을 때 잘못된 보정으로 인해서 뭐 각하를 당한다거나 잘못된 보정, 이 등기관도 발급 못한 또 다른 보정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부동산에서 있었는데 뭐 등기관 보정하고 생기는 이런 등기로 인한 부실등기 문제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보정만이라도 본칙 할 수 있게 대부분 예비만 해줘야 돼. 예비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보정 법률 지식이 전제된 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보정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 안전이 보호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 보정은 본칙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렸고 세 번째 강론 일반이 이제 실무에서 상당한 문제입니다. 본칙제출. 저는 처음에 본칙제출을 얘기를 했다가 우리의 실무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격증 대여가 만연해 지금의 현실. 자격증 대여가 전혀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본칙제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변호사업계든 법무사업계든 자격증 대여가 이토록 만연해 있는 지금 현실 하에서 본칙제출주의로 돌아갔을 때 문제점을 생각해봤습니다. 본직이 제가 봤을 때 사무실에 있을 새도 없고 등기 제출의 기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즉 본직은 사무실에 앉아서 의뢰인을 상담하고 이런 등기가 가능할지 가능하면 뭐 불가능하면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지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매일 제출만 하고 다니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오히려 국민에게 있어서 더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같이 자격증 대여가 만연해 있는 현실하에서 본직 제출주의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직이 자기 본래 스스로의 일을 못하고 사무실 밖에서 사무장한테 이제 쫓겨나서 매일 전국을 돌아다니는 등기제출 기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본직제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원보험제도 이거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요즘 한참 번호보험제도 이제 들썩들썩합니다. 2001년인가 2000년인가요? 미국 퍼스트 아메리카 권원보험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그 전까지 권원보험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죠. 우리나라는 이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100년, 수십 년 이렇게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계속 진행해 오면서 권원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게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춰서 2000년에 이르러 미국의 퍼스트 아메리카는 권원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뭔가 활성화할 수 있을 줄 알아서 각종 우리나라 이제 토종 보험회사들이 권원보험제도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용이 굉장히 거의 안 됐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권원보험이라는 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불이 살짝 붙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국토교통부 시스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통합거래 시스템을 개발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매매계약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외부인 매수인한테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잔금날짜를 정해주고 잔금날짜에 동사가 와서
서류 다 받아서 이제 공인중개사 그 전에 이제 부동산 실거 신고하고 그리고 작년 날짜에 보고서가 나서 계약서, 뭐 매도인이나 중개사인이나 이제 일정을 받고 공인중개사가 이 신고를 신고한 부동산 신고를 신고 표칙 이렇게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라는 건 우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전자적으로 인터넷 이제 통합으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자계약서 작성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도 전자적으로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하고 이 부동산 시스템하고 연결시켜서 등기까지 끝내는 걸로 전자적으로 한 방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이 국토교통부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 지금 만나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건보험사가 있다는 거예요. 건보험사가 들어와 있다는 건 그래서 건보험사가 들어와 있다는 건 그 시스템을 통해서 건보험사가 들어와서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건보험 굉장히 싼 비용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굉장히 싼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뭐 가액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뭐 건보험 비용 뭐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한 10여만 원에 딱 기준입니다. 대신 부동산이 부실게 터졌을 때 안전하게 다 우리 보험에서 보험처리 해준다. 얼마나 좋냐. 그렇게 해서 지금 건보험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험제도 얘기 나오고 거기 에스크로의 제도 얘기까지 나옵니다. 뭐 에스크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인터넷 쇼핑몰, 옥션이나 G마켓 이런 거 이용하실 때 내가 무슨 물건을 구매를 딱 하고 나면 이제 돈을 입금해야 되죠. 돈을 매도인한테 직접 안 줍니다. 옥션이나 그런 데서 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제대로 배송이 됐을 때 옥션이나 G마켓이 갖고 있던 돈을 그 판매자한테 줍니다. 이 G마켓 옥션이 하고 있는 역할이 에스크로 제도인데, 즉 매도인 매수인 쌍방 서로 모르겠으니 믿을만한 누군가가 매매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다 끝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났을 때 그때 매수인한테 돈을 주는 걸로. 그래서 에스크로 제도도 또 이것도 또 회사를 또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선 에스크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왜 필요하죠? 우리나라 변호사, 법무사 같은 경우 처리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 법무사만큼 믿을 수 있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가 저 그렇게 불안하면 변호사, 법무사가 수임료 받을 때 연예인금 받은 다음에 자기 끝난 다음에 매수인한테 주면 됩니다. 굳이 에스크로 회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는 저는 일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스크로 제도를 원회로 하고요. 건보험제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동산 쪽에서 추진 중인 시스템은 아직 개발이 워낙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 시스템이 구체화됐을 때 과연 그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보험제도를 시작했는데요. 건보험제도가 왜 필요하지? 건보험제도 도대체 뭔지, 그 태생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보험제도는 미국에서 나온 제도고요. 미국은 50 몇 개 주가 있는데 미국은 각 주마다 이 등기 시스템, 이용할 시스템이 틀립니다.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토렌스 시스템, 하나는 레코딩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레코딩 시스템이라는 것을 택하고 있고 극히 일부 주에서는 토렌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토렌스 시스템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레코딩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매도인 매수인이 만나서 이제 매매 얘네들은 뭐 난임증서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매매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작성해서 꼭 이제 매도인 등기 의무자가 사인을 딱 한 다음에 이걸 공증을 받습니다. 그럼 공증도 일반적인 공증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사수 증서 인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공증이라는 게 그 내용의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면 공신력의 부여 여부까지 나갔을 텐데 그 내용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의미의 공증이 아니라 그 날인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의미의 공증이거든요. 즉 매도인이 제대로 날인한 거라. 그래서 이 공증받은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미국 그 주위에 있는 등록소에 갑니다. 등록소에 가서 이 날인증서 원본을 주면 거기 있는 등록소 공무원이 날인증서 받아가지고 이걸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이 사람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원인증서 돌려주고
요 날인 증서를 그대로 그냥 이제 펼쳐 수기로 이렇게 수기로. 그래서 그때 들어올 때 이게 위에 이것도 문적 편성주의가 그 부동산에 처음에 매매 하나 받으면은 날인 증서 올려놨다가 다음에 뭐 저당가 설정 그러면 그 계약서 복사한 다음에 올려놓고 이렇게 차곡차곡 연대적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레포트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공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수기로 편철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없어져요, 이 날인 증서가. 그럼 도대체, 그리고 이 날인 증서는 등기라고 안 하고 등록이라고 하는 이유가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 부동산에 뭐 금전에 설정되어 있다든지 공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다시 병합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동산을 이제 매매를 할 때 권리 분석을 당사자들이 가서 해야 돼요. 이 날인 증서 하나 다 복사받아보고 중간에 빠진 돈,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이 문제가 없으니까 없는 것까지 조사한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어떻게 이런 권리 분석을 합니까? 그래서 권한 분석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한 분석 조사자들이 이 미국 변호사가 워낙 많으니까 미국 변호사들이 이 권한 분석을 하는데 이 권한 조사 회사가 이제 권한보험회사하고 거의 뭐지 세트가거든요. 이게 업무를. 그럼 미국은 공시 시스템이 워낙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권리조사 업무가 철저히 진행돼야 되고, 근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기 복사가 중간중간 뭐 증서가 몇 개 빠지면 제대로 된 권리분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도 숨은 하자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숨은 하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게 권한보험입니다. 매수인한테 권한보험까지 들면은 권리분석 조사회사에 권한조사회사에 권리분석 의뢰해주고 이렇게 해서 또 수벌 하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험을 처리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권한보험입니다. 이 레퍼리 시스템 하에서 부실한 공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한보험이라는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미국인데 토렌스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토렌스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 이제 당시 소유 현재 또 제가 미등기 토지 소유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 최초 소유 등기를 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을 통해서 법원에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소유자가 맞구나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최초 등기라는 걸 해줍니다. 최초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뭐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하자가 치유가 됩니다. 공신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최초 등기가 된 이제 부동산을 앞으로도 계속 등기를 해야 되고, 그럼 계속 공신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토렌스 시스템 하에서는 등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등록과 달리 그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뭐 금지당 설정되어 있죠. 그게 등기 제도를 통해 다 공시가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저희도 공신력까지 분리되기 때문에 이 토렌스 시스템 하에서는 권한분석 회사가 권한조사회사, 권한보험사가 들어올 계제가 없는 겁니다. 공신력이 분리되기 때문에 상투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 주에서도 그 토렌스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권한보험회사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토렌스 시스템이 미국에서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 시스템보다 훨씬 선진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 이 토렌스 시스템이라는 게 선박을 통해서 선박 때문에 나왔다가 이게 영국으로 들어가서 연명방 제도에서 지금 거의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연명방 제도 관련 국가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 시스템보다 훨씬 앞서 있는 선진적인 제도인데 근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이제 거대 자본인 권한보험회사에서 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저없고 이런 거. 좀 하지 마.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최초 등기할 때.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권한보험회사가 그 주저없게 계속 압박을 특히 로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줄어드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레포팅 시스템 다시 후진적으로 회귀시키고 그리고 권한보험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돈 벌어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되게 공신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가지고 지금 권한보험 회사들이 사례 제가 하나 보기 하나가 극히 예외적이에요. 정말 일어날 수
그러니까 힘든 사례를 일반화시켜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내셔서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건 꼭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레코딩 시스템보다 공시 시스템이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본직의 의무를 강화해서 보다 더 발전된 공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미연의 부실 등기를 방지하는 게 사전 예방책이 오히려 먼저 연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권원보험이라는 건 사고 시스템입니다. 사고 터집니다. 이미 사고 터질 거 다 터지면 바로 죽으니까. 그럼 부동산 뭐 소유권 등기 말소송 소송 2년 3년 소송 끝난 다음에 진짜 피해를 봤다는 그런 게 밝혀져야 보험사에서 끝에서 보험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때는 당사자는 마음이 팽팽해지고 더 이상 이제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피폐하게 오게 되는데 결국 사고 시스템입니다. 사고 해결책에 불과한 건데 사전 예방을 해야죠. 그래서 아예 부실등기가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국민 재산권 보호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원보험이라는 건 사후 해결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가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연 좀 사전 예방책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권리분석 업무 실질적으로 강화시키자는 겁니다. 본직의 의무를 부과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 등기제도, 우리나라도 역시 공시제도가 부실한 이유가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결과입니다. 몇개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 공시 안 됩니다. 임차권, 미등기 임차권 같은 경우 다 차지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본직이 사무를 통하는 본직들 직접 거기에 이제 그 부동산 물건에 가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권리분석, 미등기 임차권, 유치권 조사하게 하고 그리고 당해세 문제도 부동산 리스크 굉장히 큽니다. 제가 77쪽에서 76쪽, 7쪽에 올려놓은 사례가 대법원 판결을 제가 사례한 건데 이게 당해세 문제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불치의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즉 부동산에 걸려있는 이 당해세 세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진이 근저당권이 있으면 채권만 공시되는 게 공시되고 있는데 과연 현재 실제 원금 이자까지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금융권을 통해서 금융권, 구청 이런 데에서 그런 걸 법무사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자료를 통해 법무사가 권리분석 업무를 강화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고 그걸 법에서 의무로 부과시킨다면 부실등기 발생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이 불치에 소멸을 입는 그런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당사자 확인 강화입니다. 일본 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이 2006년도에 그 약수자 단어 드러내려고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 일정 직원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했습니다. 그 중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건축사, 행정사 다 들어왔습니다. 이 직종들은 금융과 금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있는 일을 할 때는 당사자들은 무조건 대면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금전거래 요구 가능합니다. 매매되거든요. 그러면 외부인 확인 다 해야 됩니다. 직접 대면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서류 같은 거 다 작성해가지고 다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지키면 영통지 자격증 받잖아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에서는 당사자 대면 확인 원칙을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물론 예외적인 비대면 송부 방식도 있긴 한데 그거 우편을 보내가지고 그게 반송이 안 됐을 때 받았을 때 확인했을 때 그때 이제 본인 확인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등기 제도 하에서는 등기를 하기 전에 빨리빨리 접수를 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며칠씩 확인하고 비대면 확인할 이유는 조금 예외적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이 제정된 후에 일본 변호사협회도 그렇고 일본 사무소사 일사령에서 일본 사무소사 연합회에서 그걸 근거로 당사자 본인 확인 대면 확인을 회칙을 개정하고 각 지방회에 요청을 해서 각 지방에도 대부분 그 본인 대면 확인 그리고 본인 대면 확인 서면을 보존비용 7년 10년 의무하게 그런 기출되니까 그거 어긋다가 걸리면 본직이 확인 안 했다거나 의무 기록 이런 거 안 했다거나 걸리면 특히 지금 오사카에서 특약한 집이라고 있습니다. 오사카 회장님께서
그래서 보따리 싹, 뭐 일본도 알고 보따리 있다고요? 싹 가버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당사자 진위를 확인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관리 분석 업무 강화. 실질적으로. 그리고 당사자 본인은 본인이 직접 대면해서 서면을 작성해서 정말 이 사람의 진위에 맞는 이 등기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권리 분석을 한 서류, 당사자 본인을 한 본직이 직접 한 서류를 등기신청서에 전부 서류화를 시키면 어떨까? 그런 추후 공신력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글의 요지는요, 기존에 이건 우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만 형식적으로 끝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끌어내 와서 본직이 직접 권리 분석 업무를 하고, 물론 뭐 출장 이런 거 직원은 되겠죠. 법무사 본직은 이제 자료만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금융기관, 행정기관 협조를 얻어서 그걸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걸 좀 입법화를 통해서든 해서 권리 분석을 강화하는 시스템.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게 상속인 거래조회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웬만한 뭐 금융권 같은 거 돌아가신 분 금융내역 싹 나오잖아요. 이런 걸 법무사한테 제공하기.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한참 얘기가 많은 게 그거예요. 지금 현재 개정법에는 기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6개 항에서 7개 항을 신설해서 위에 부수되는 업무들. 문제가 되는 거. 부동산 이전 등기할 때 뭐 등록세, 취득세 신고하러 갈 때 세무사무직 그 법무사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딴지. 그러면은 그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금융자료를 받아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법무사법이 이와 부수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개혁법이 개정돼서 무리 없이 누구의 그런 딴지 받을 필요도 없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부수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법무사법을 개정하고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법무사가 실질적으로 권리 분석 업무를 강화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량을 지키는 방향. 그리고 두 번째, 당사자 본인 대면 확인. 이건 충분히, 이건 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길입니다. 이런 걸 법제화해서 그 권리 분석을 한 서류, 당사자 본인을 한 서류, 이 서류를 등기 신청시에 전부 서면화를 시키면 이제 등기의 공신력 문제, 이 전부 서류화를 시켰을 때 등기의 공신력 논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직 변호사나 법무사가 권리 분석한 서류, 당사자 본인한 서류를 등기시청서에 전부 제출합니다. 지금 현재 등기의 공신력 부여함에 있어서 가장 난세를 표명하는 이유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입니다. 그런데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한다? 제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형식적 심사권만으로도 등기관 업무가 폭주인데 등기관한테 뭐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과연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해서 등기의 공식적 부여 문제로 나아가되 등기관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취지 차원에서 그 업무의 일부를 본직에게 떠넘기라는 거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떠넘겨서 그만큼 변호사, 법무사, 본직에게 책임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권리분석 조사 관련해서 본인 확인 서류를 전부 서면화시키고, 그거 터졌을 때 본직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해서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강요하는 방향.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권에 문제가 있을 때 본직 불러서 너 이거 제대로 확인한 거 맞냐? 아니면 들어와. 이렇게 해서 등기관에게 업무를 경감시키면서도 실질적 심사권을 이제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있어서 공신력 부여라는 게 그렇게 전혀 남의 얘기만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나아가 공신력이 부여되면 우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거래 안전에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논의도 필요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평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종희 법무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경실련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박완기 사무처장님께서 우리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법무사 시험 동호회에서 매년 한 번씩 이런 토론회를 하는 건 되게 인상 깊고요. 오히려
이후에도 이런 경우들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냥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한번 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비공유 자산이 78%가 이제 부동산 이쪽에 있는 상태 속에서 부동산 등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짚어볼 때가 되지 않나 싶고요. 발제를 길게 하셨기 때문에 좀 제 토론 핵심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대체로 정기회하고 관련된 이 개정 과정이 당사자 출석주의 및 본직 제출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한 상태 속에서 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좀 동의하고요. 조선영 의원 얘기했던 대로 토론 취지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제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출사무원 제도 도입 이후에 보전권한까지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 보전권한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본직의 보유한 권한 자체를 통째로 넘겨버리는 그런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자격증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짚어볼 때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면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하나는 어차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맡겼을 때 본직에 대한 맡기는 거지 제출 사무원이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전달하고 맡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하나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로스쿨 제도라든지 사법시험 인원이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직 자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또 이렇게 변호사들이 또 경기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률 전문가들을 확대해서 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이런 취지에 비해서도 보정의 권한을 사무원한테 주는 문제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자등기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나라에서 일반 시민들이 전자등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이고문사님은 아주 강하게 이쪽에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쪽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걸 이용한다고 그랬을 때 당사자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쪽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한 검증권에 대한 문제로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에 제기하는 게 법무사 단체와 마찬가지로 검증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뢰 내지는 신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전제가 돼서 문제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시민들의 정기 문제를 확대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들 전체의 저거보다는 원행권과 공사 업계 내지는 변호사 업계 이쪽하고 관련해서 좀 적절하게 균형을 찾아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좀 접근되는 형태로 문제 집중이 국한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이쪽을 제 입장에서 크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쪽을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권원보험하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나 전기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의 역할들이 워낙 크게 있기 때문에 권원보험 제도가 완전히 미국식으로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무인가 사무원이 정기소 투입에 대한 문제 이거는 좀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개념으로 해서 드러났을 경우에 본직에 대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출사무원에 대해서 보전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제한하는 걸로 단순한 오탈자 이런 정도가 아니면 제한하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좀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본직이 여러 가지 권리관계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다소 좀 원론을 돌아가지 않은 그런 취지의 발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용이 워낙 다루던 유종희 법무사님이 이제 다루었던 주제가 우리 제출사무원 제도에 대한 검토, 또 전자등기의 문제점, 또 부실등기 방지를 위한 실무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다 다루면서 미국의 등기 제도까지도 다 언급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 그 발제자의 발표와 토론자의 토론에 대해서 우리 그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네. 우리 죄송합니다. 배종국 회장님 마이크 받으십시오. 아니, 저는 하시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또 1주제에서 자꾸 나서는 것에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유종희 변호사님 이 논문을 쓰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이 외국 사례까지 들어서, 그러시고, 또 우리 박완기 처장님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저 의견을 우리 유종희 법무사님부터 먼저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 법무사님께서는 이 본직이 제출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사무장 식으로 전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정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박완기 차장님이 지적했다시피 그 본직이 우리 법무사를 보고 사건을 맺겠거든요. 이 제출 이거 중요합니다. 제출이 다른 게 가서 제출되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제출이 다른 처음에 의뢰한 걸 위조해가지고 제출했다. 이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그 말소서가 있습니까? 말소 이런 부분에 전부 다 비밀번호만 적으면 되게 필요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 정말 사무원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막 그래 안 하겠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설정할 때 비밀번호를 딱 알아놨다가 나중에 딱 어떻게 해서 채무자하고 짜서 그걸 제출한다면 이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등기 아주 부실 등기 우려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제출 사무원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그렇다 보면 우리 법무사들끼리 서로 법도 지금 개정 올려놨다 아닙니까? 그 합동사무소가 3인에서 2인으로 그건 뭐 크게 국회에서 반대할 그런 것도 없겠고 그러면 우리 법무사끼리 합동을 해서 점차적으로 사무원들이 그 사건 사무장들을 좀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정도 중요하지만 제출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유 법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박완기 처장님께 제가 제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자기들이 중개하는 것은 자기가 등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 대법원을 찾아와서 지금 협상하자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중개사들은 그냥 등기 그냥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한테 저는 몇 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의뢰해서 예를 들면 치매에 걸린 그 부모가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인감증명을 대기로 행위력이 없지 않습니까? 행위력이 없다고 치고요. 그래 이제 등기를 의뢰합니다.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성년후기인 가정법원의 성년후기인 지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거 등기를 법정 대리인이 대리인이 등기해야 되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나중에 가족끼리 큰 분란이 일어나고 안 된다 해서 제가 거절을 많이 했고 또 우리 대리인들이 와서 막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진정성을 갖다가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따져봐가지고 그럴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사실적으로 자기들은 그냥 한번 제가 펌하는 게 아니고 중개사들은 이 중개를 할 때 판 사람한테 부동산을 파는 사람한테는 잘 팔았습니다. 또 사는 사람한테는 잘 샀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방법을 하기 때문에 완전 좀 어떤 여러 가지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짜는 간에만 한 건 중개를 완성해서 중개 수술을 받는 그런 제가 해본 결과에 그런 걸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서 만약에 지금 지금 저 국토교통부 안으로 내려간다면은 이거는 정말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정말 그 부실등기가 많이 일어나서 국가 근간을 흔들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뭐 신속, 원스톱 나름 좋습니다. 원스톱 딱 들어가서 하고 또 거기에 편성해서 대법원에서 뭐 좀 그걸 갖다가 전자 원인 정서를 거기에 뭐 또 공시를 하고 이게 또 가는데 지금 대법원이 말입니다. 무책임합니다. 왜 무책임하느냐? 아까도 우리 송 법무사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전자등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건수가 여기 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수를 지금 해가지고 자꾸 건수를 지금 우리 그 지방법원장님도 저희들 한번 만나면은 그 전자소송 굉장히 동일합니다. 전자소송도 지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해놨거든요. 그 복잡합니다. 한번 우리 처장님 한번 그 전자소송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우리가 신청 사건을 맡아서 하는데 너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도 너무 무책임하다. 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정치제출주의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래서 정치제출주의로 돌아간다면 전 등기를 많이 하는 사무실들은 어쩔 수 없이 공직이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사무법무사의 대형화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또 고용효과도 발생하고 그리고 또 선차적으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사자 보이는 의뢰인은 변호사, 법무사, 본직이 일을 처리하는 줄 알고 수임료를 주실 건데 그런 변호사 본인의 본직에도 부합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공직제출주의 찬성론자입니다.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부동산 이 시스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하에서 업계 상황에서 함부로 공직제출주의를 갔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등기 제출 기계로 전락하는 공직이 오히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쉽게 이렇게 결정내리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만약에 등기 시장만 안정되고 법률 어디에만 어느 정도 정화가 된다면 저는 공직 제출주의 찬성입니다. 아까 공인중개사가 분들이 중개한 거를 등기 축적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요구의 측면이 큰 것 같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 뭐 법무사나 변호사의 기본적인 역할이나 저 자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논의 없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강동길 법무사님한테 마이크 주십시오. 네, 강동길 법무사입니다. 그리고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에 있어가지고 참 많은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또 발표해 주신 유종희 법무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결론은 우리 당사자 대면환경 유사 확인서를 부동산 등기 첨부서면으로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 결과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규칙을 개정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법무사들 사이에서는 이 전 단계로 일본과 같이 지금 우리 법무사법 25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무사만이라도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협회 해칙이라든가 지방 해칙으로 징계를 강화해서 강력한 징계제를 통해 이것을 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이 규정이 되지 않고 부동산 등기 첨부 서면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법무사만 이렇게 했다고 봤을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시장을 자칫 일본과 달리 일본은 변호사가 거의 등기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좀 많은 변호사들이 등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 등기 시장이 변호사 시장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금 함께 공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우리 발표자 유종희 법무사님께서 혹시 연구를 하시면서 지금 궁극적으로 그쪽 나가야겠지만 현 단계에서 지금 우리 법무사 사이에서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현직 개정과 지방 해직을 통한 강력한 징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통솔효과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업계 정화, 항상 이 업계 정화라는 건 본질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업계를 정화해야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먼저 고민해야 될 건 국민의 재산권 안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동산 등기 시장에서 양대 축을 이루는 변호사, 법무사인데요. 우리만 자정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그 많은 보따리들은 결국 변호사로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자칫 등기 시장을 변호사한테 빼앗기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과연 이건 변호사협회장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들은 바로는 직접 협회장 같은 경우는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는 기존 법무사의 업무를 뺏어오는 거의 프로티어라고는 극찬까지 받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즉, 그렇게 해서라도 법무사 죽을 수 있으면 변호사를 끌고 오자 해서 말이 안 통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각 협회장들께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건 원칙적인 얘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법무사 업계를 하는 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일반에 자꾸 홍보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업무 처리에 있어서 법무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적극 홍보, 일반 신문 광고든 라디오 광고든 광고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면서 강력한 시민을 취해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기를 맡기로 갔더니 변호사는 보이지도 않는데 법무사는 열심히 뛰는 거야. 내가 말이 변호사지, 변호사도 아닌 상원들한테 일 처리하는 것보다 법무사 저 얼굴 저기 일하는 저 사람한테 일 처리를 맡기는 게 나한테는 훨씬 이득이 된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희망시킨 다음에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변호사 업계는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누가 먼저 시작하자 그렇기 때문에 만난다고 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변호사가 법무사를. 그런데 우리부터 시작해서 이걸 일반에 적극 홍보한다면 그렇게 해서 변호사 업계도 바꿀 수 있게 풀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사 업계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법무사한 지가 20년 됐는데, 보따 일명, 상장 보따리라고 하는 척결 문제하고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20년 전부터 계속 되어 왔었는데, 우리 법무사님들 사이에서, 일치감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보따리를 척결하면 변호사 시장으로 갈 거라는 그 논리가 주된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우리 시장은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듯이 오히려 죽어가고 있고, 보통 지원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시장은 지금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죽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유종희 검사님과 생각을 같이 해서 우리 법무사 말고도 먼저 자정 노력을 통해야 되고 또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토부 지원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법무사 존재 의지까지는 없어지는 이유 마당에 무슨 변호사 시장으로 가는 걸 걱정을 하고 뭘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국민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자체가 우리 소액대리 공청회 때도 또 여러 공청회를 가보면 항상 우리 법무사한테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체 정화부터 좀 해라는 이야기 항상 시민단체에서 나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참 지방회장님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그 지방에는 손해볼 수 있다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또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협회가 해칙을 제정하지 않으면 18개 지방회장이 모여서 우리만 해가지고 그런 어떤 정화 노력을 하기 위한 자정 결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오늘 토론을 기억을 해서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이 전자등기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의견 주실 분이 많으실 줄 알았더니 우리 발표자의 발표문에 다들 감아드셨는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 제가 조금 당혹스러운데요. 제가 네, 시 회장님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유동희 검사님에 수고하셨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되 우리 법무사한테 일정 정도 권한과 부담을 지우는 그래서 본인 대면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또 본인과 활동과 관련된 서면을 첨부 서면으로 이렇게 권리 조사 서면이라는 내용들을 첨부 서면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등기의 공신력이라고 하는 그 제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리사로 배웠을 때 정적 안전을 보호하는 이제 동적 안전을 보호하는 동적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이제 배운 거 아닙니까? 결국 이 권리의 양수익을 보호하고 그자의 신뢰를 그대로 권리로 인정해 준다는 건데 좀 하자가 치우되는 방식과 똑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떤 입법론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제도, 우리의 어떤 이런 그런 부동산 등기 공시 제도와 제도의 어떤 확실성, 또 우리 그 거래의 현실,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우리 사회의 거래 현실과 관련해서 입법론으로 공신력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부인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이제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등기관의 형식적 신석권이나 실적 신석권이라고 무조건 연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공신력을 꼭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토렌스 시스템에서 말했듯이 어떤 사법심사, 사법권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그 등기의 공신력 이런 걸 인정한다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그러니까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고 우리 그 법무사가 이게 어떤 일정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저희 법무사들이 오히려 등기관에 종속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법원에서 말하는 자꾸 등기의 그런 공신력을 인정하는 입법론으로 가자는 지금 법원의 주장이 그러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저처럼 보이고요. 근데 저는 사법 등기국장님 발언, 부동산 등기제도의 현재 도시가구나 부동산 등기제도 시스템 문제로 인해 계속 거래 안전 당사자 보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나. 물론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이 공신력과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훗날 지금 이 주제하고 관련이 없지만 그냥 결합해서 공신력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거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고도 많이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말 그대로 매수인을 보호하고 진짜 권리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또 이제 반대국가 나오는데 진정한 권리자를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처리하면서 권리노력 조사에서 강화하자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과연 법무사 정도 되는 전문가가 진정한 권리자를 그 정도의 권리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등기 공신력 문제는 지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등기 공신력에 항상 등기의 공신력 얘기 나왔을 때는 이제 입법처럼 나오는 게 뭐 등기가 대장이고
유효한,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등기관의 형식 신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인 등기관의 형식 신탁권을 실질적 신탁권을 돌렸을 때 그 조속의 문제 같은 경우도 솔직히 조속이 되면 지금도 되죠. 승인 결혼 안 하시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신탁권을 갔을 때도 조속의 문제라는 게 지금 얼마나 달라질지 크게 제 생각에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올해 이제 1월 13일 날 지방법무사의 회장님들 회의에 사법등기국장님이 오셔서 발언을 하셨고, 그 발언의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서 최근에 이제 법무사밴드에다가 정리된 글을 올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법등기국장님은 이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떤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한꺼번에 그 단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19가지인가요? 선정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어떤 매수인의 어떤 불이익의 손해에 대해서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더 받아가지고 그런 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적립해 놨다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 중이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제 등기의 공신력 문제는 정리를 저희가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유종희 법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당사자 본인 확인 부분은 당사자의 당사자 본인이 맞는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가라는 당사자의 확인과 이 사람이 이것을 처분할 의사가 있는가, 등기 의사의 진정성 부분이 이제 결합된 것입니다. 아까 이제 부산회장이 말씀하셨지만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치매 노인들의 재산을 자녀들이 그냥 자녀들끼리 합해가지고 요양병원에다 모셔놓고 이렇게 처분을 시도하는 경우가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우연히 그거를 안양지원에 접수된 사건을 발견하고 이제 전화해서 등기관한테 등기를 하지 말 것을 해서 막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사들이 매매 과정에 개입을 해서 당사자 본인 확인과 등기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서면으로 한다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법등기국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자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들이 이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한테 맡겼더니 나의 거래는 안전해졌어 라고 국민들한테 법무사들이 평가받고 있는가? 현실이 아니지 않냐? 이것이 지금 대법원의 사법등기국장이 갖고 있는 법무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을 설득하고, 지금 국토부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대법원도 경쟁적으로 이제 선택받기 위해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법무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법무사 당신들이 고민해라. 그 공을 우리 사법등기국 몇 명한테만 넘기지 말고 당신들이 연구해서, 우리는 별로 힘이 없으니까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그것을 입법화하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법원 사법등기국장이 우리 법무사들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 중에 지금 저희가 기존에 논의해 왔던 것 중에 이제 당사자 본인 확인 부분과 이번에 이제 사법등기국장님의 발언 중에 어차피 향후에 대법원은 국민들한테 등기부에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그런 많은 정보들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개되면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가 그것을 분석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무사들이 기존에 하던 업무 관행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이 큰 전산화라는 시스템 속에서 그냥 그 역할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라는 말도 노골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저희가 하던 대로의 어떤 업무 관행이나 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역할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실행하고, 뭐 변호사들도 등기 업무를 하지만 우리 법무사가 먼저 국민의 재산권 보호나 국민이 등기로 인해서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먼저 법무사가 실행을 하고 그것을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입법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국토부 시스템이 선택이 되든 대법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 선택이 되든 그 안에 우리 등기 전문가인 법무사가 이런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오늘 유종희 법무사님의 발표 논문과 그다음에 사법등기국장님의 발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기존의 어떤 논의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여론을 형성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5시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실 분이 있는지 한번. 네. 저는 이제 실제로 등기관을 하면서 실질적 심사권을 발동을 해서 실제로 나가봤습니다. 아마 등기관들이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한때 다가구형 단독주택을 구분 건물로 만드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적으로 갖췄는지 여부를 실제로 나가서 봤습니다. 저는 가가지고 이게 출입구가 이게 과연 구분 건물로서 가능한지 독립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이제 사진도 찍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와서 등기를 해준 사례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은 등기관들한테 업무 부담이 엄청 큽니다. 평일에는 나갈 수도 없고 퇴근 후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날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등기관들의 수도 엄청나게 늘려야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무사들이 일정 부분 그 권한을 부여하게 만드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무사들이 반드시 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다 법이 위반돼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부분을 좀 이종희 법무사님께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기관에 하신 김에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법무사들이 등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질적 심사권을 법무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등기를 역시 법무사들이 해야만이 공신력이 있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감히 이제 변호사들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각 전국에 있는 제가 입찰법정을 경매를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제가 청주지방법원에 가서 입찰법정에서 딱 변호사 한 단원을 갔어요. 입찰 대리하는 걸. 변호사들이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또 법무사들 끝나고 많이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듯이 뭔가 제도적 뒷받침이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법무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등기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 권한 부여를 받아온다면 우리가 등기에 있어서도 분명히 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 문제도 법무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가 우리 파크를 찾는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반드시 문제 해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법등기국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등도원 시민사법위원으로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부 담당 판사가 뭐라 하냐면은 미용 안내 저기가 있어요. 팜플렛이. 거기 보면은 조정제도, 민사소송제도, 전자 각종 다 있거든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팜플렛이 있는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문구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러니까 판사들도 인정을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근데 형식적으로 뭔가 자기 재임기간 동안에 뭔가 했다라고 그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것도 전자소송제도 등기 전자등기 다 그렇습니다. 지금 LG CNS 오고 거기서는 뭔가를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해냅니다. 하든 말든 누가 하든 말든
결국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부분을 정말 경실련에서 좀 지적을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요 최근에서는 또 그 법원 직원들의 불만이 뭔지 압니까? 각 법원마다 민원 상담들이 넘쳐납니다. 자원봉사자, 법원 직원, 뭐 하루에만 해도 등기 사건을요 100건 이상을 상담을 하고 실제로 써달라고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 등기 민원 담당이 공무원이 안 써주면 너는 왜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월급 타먹은 놈이 응? 이건 안 써주냐고 써주게 돼 있습니까? 저도 일본도 그 오사카로 가보고 제가 그 이태리하고 그 프랑스 대법원을 연락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들은 절대로 이런 양식 같은 거 없습니다. 무슨 양식을 주고 양식을 준 것도 모자라서 써준다는 게 이게 어느 나라에서 있는 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로. 그러면 법무사를 자격제도를 말살시키는데 아예 없애버리던지 아니에요. 법으로.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앞으로도 법무사는 정말 참 힘듭니다. 지금 그 법원 직원들도 불만이 있지만 말은 못하고 있어요. 엄청난 불만이에요. 진짜로. 이거 등기고 가보십시오. 민원 상담이 쭉 있어가지고 몇 명이 그 허구를 불가요.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그게요. 다 그게 법무사들이 해야 될 업무인데 그 사람들도 짜증나요. 왜냐하면 자기도 찍힐까봐 그냥 지금요 탐정등기도 이게 과연 그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등기관 민원 상담도 해봤지만은 여기 서초동에 사는 분이 건물 5개 갖고 있는 분이 상속등기하겠다고 왔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분이 한의사인데 상속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등기를 해야 되겠대요. 안 해줬더니 뭐라고 했잖아요. 저한테도 욕을 해요. 그래서 저는 대판 싸웠는데 이런 사람은 과연 서민인가요? 가난한 자예요? 이거 정말 문제예요. 그 가려서 서민을 대하고 민원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가리지 않고 민원 상담을 해주고 대서해주고 이건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법원하고 소통을 해서 뭔가를 개선해 나가야지 원장이고 뭐 이런 사람도 전부 다 어떻게든 대법관 되려고 그냥 국민들 편익 무슨 편익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건 다 빌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뭔가를 법원에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그래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이 와닿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테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달라라고 할 때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걸 우리가 이제 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신뢰를 인정받고 있느냐 그 부분이 항상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그 변화 노력을 국민과 뭐 국회와 대법원에 보여줘야 신뢰를 먼저 획득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에 걸맞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그 경실련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법무사들이 약한 부분이 대외 홍보와 이제 시민단체하고의 연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법무사님이라도 우리 경실련 회원 가입해서 후원금이라도 내주시고 네. 도와주면서 좀 이렇게 우리 법무사 업계를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해주시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참여해주신 경실련 사무처장님한테 박수 부탁드리고 마이크를 대표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질문. 네, 인천 회장님 네,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사 시험 동호회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부분 찬사를 보내고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동일 법무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이 아니고 옳으신 말씀이고 여기서 덧붙여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부회장 두 분하고 이제 회장 작년 오래됐는데 부회장은 우리는 제1부회장이 윤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활동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사실은 현실적으로서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국가라는 문제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는
주관적으로 볼 때는 80%라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70% 이상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서 3년 동안 110곳을 사실을 했습니다. 하면서 물론 그걸 갖다가 처벌보다는 가능하면 아주 문제 있는 거 아니면 서명 개고 내지는 절대 못하게끔 주는 식으로 진행해 봤는데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감소는 되는데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인천을 피해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지금도 개선을 하고 제가 회장이나 우리 이윤장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하자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의 사건에 있어서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요. 우리는 대부분이 감독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지금 법무부 감독에서 풀이에요. 이게 게임이 안 되고 저희들은 정말 족치를 취하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꾸준하게 제기되면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법무사 자체가 국민들부터 신뢰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한 걸음 나아가면서 열심히 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공유사항은 저희 인천 사실은 변호사 관계주의와 관련해서 여기도 인천에서 두 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인천 지역신문에 광고도 냈는데 지금 2월 3일을 윤상현 의원은 저희들과 지금 현재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지 않고 홍익표 의원을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지역구 남구에 있는 지역구 지부장님하고 일단 가서 항의하고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사에서 그것이 아직 안 돼서 알릴 사항은 아닌데 그 다음 주에 가서 시위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그때 여러분들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예, 그럼 백경희 법무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장시간 여기 발제를 하시거나 토론을 하신 분뿐만 아니고 1시부터 1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앉아서 듣는 것도 참 큰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서로 모두에게 힘찬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출출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힐파호텔 건너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 건너에 세종 한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사를 마련을 했으니까 오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노용석 회장님하고 방용구 회장님께서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가서 마음껏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토론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